검찰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른바 대장동 개괄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요,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 일부라도 무죄가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항소하던 관행을 생각하면 정말 이례적인 결정인데요. 그렇죠. 거의 자동이었죠. 그런데 이 결정 하나가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정중앙으로 소환했습니다. 바로 검찰은 과연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이죠. 맞습니다. 대통령의 것인가, 국민의 것인가? 아니면 검사들 스스로의 것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러 언론사의 기사와 사설들은 바로 이 항소 포기 사태의 표면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힘겨루기를 각기 다른 각도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네, 기사부터 사설, 분석 기사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결정이 왜 내려졌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힘들이 충돌했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검찰을 통제할 것인가라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어떤 답을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모든 논란의 시작점이었던 그 이례적인 결정의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11월 7일이었죠. 네, 11월 7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 쟁점이 뭐였는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검찰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우리가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하죠? 네, 형량이 훨씬 센 거요. 맞습니다. 이걸 적용했는데 1심 법원이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보다 형량이 훨씬 낮은 그냥 형법상 배임죄를 인정한 겁니다. 아,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리 다툼에서 좀 밀린 거네요.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다퉈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 이걸 그냥 받아들여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등장합니다. 어떤 거죠? 이 결정이 있기 약 한 달 전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남발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그런 발언이 있었죠. 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 직후에 마침 대통령과 연관된 의혹이 있는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니까 이건 누가 봐도 여러 해석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항소 제기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법무부는 나름의 논리를 제시하긴 했어요. 네, 통상 송고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이나 절반을 넘으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이었죠. 잠깐만요. 그 기준이 정말 일관성 있게 지켜져 온 건가요? 법무부의 주장만 들으면 꽤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기계적 항소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명분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을 한겨레의 칼럼이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아, 반박 사례가 있었군요. 네, 법무부의 주장이 얼마나 선택적인 기준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여러 등장하죠. 예를 들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때요. 네. 1심에서 구형량이 20년이었는데 무려 4분의 3에 해당하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와, 4원에 3이 4원. 네, 법무부 논리대로라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당시 검찰은 당연하다는 듯이 항소했습니다. 훨씬 더 최근 사례는 없나요? 아무래도 정권이 다르니까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마약 사건에서는 구형량 5년의 딱 절반인 2년 6개월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아, 절반인데도 항소를 했군요. 네, 심지어 이번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도 구형량 10년의 절반인 5년을 받았고요.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법무부가 내세운 절반이라는 기준이 얼마나 고무줄처럼 적용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이 사건에서 상소가 중요했던 진짜 이유는 뭔가요? 단순히 형량을 더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건가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특경법상 배임, 법원은 형법상 배임. 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범죄 수익 환수와 직결되는 손해액 특정에 있거든요. 아, 돈 문제군요. 그렇죠. 검찰은 수천억 원대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고 법원은 그 계산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이건 검찰 조직의 자존심 그리고 수사의 성패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렇겠네요. 항소심에서 이 법리를 제대로 다투어서 유죄를 받아내야만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하고 막대한 범죄 수익도 환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였죠. 그런데 항소를 포기했다는 건 그 길을 그냥 막아버린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의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 거군요. 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바로 용산, 즉 대통령실이 등장하면서요. 네, 노만삭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 내부 회의에서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이렇게 토로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죠. 와, 이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외압의 정황으로 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노만석 대행이 일부 간부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압박했다는 내용이요? 맞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압박했다거나 심지어 차관이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사실상 모두 항소 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명백한 지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아주 미묘한 지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수사 지휘권이 있습니다. 네, 문서로 남는 무거운 절차죠. 맞습니다. 발동하는 순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런데 만약 보도대로 차관을 통해 비공식적인 압박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공식적인 절차를 우회해서 사실상의 지휘 효과를 내려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당한 외압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실은 지시한 적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배경이 또 있더라고요. 네, 중앙일보 사설이 그 점을 지적하죠. 특히 이태영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는 아니겠지만 아니죠. 하지만 국민적 의혹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인적 구성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의심을 키우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겁니다. 공정해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이런 외압 의혹이 터져나오자 검찰 내부는 그야말로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일선 검사장 18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내고 경위 설명을 요구했죠. 이건 검찰 역사상 거의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검찰 내부의 반발은 검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리거나 일부 검사들이 사표를 내는 방식으로 표출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실명에 공개되는 검사장급 간부 18명이 집단으로 성명을 냈다. 네, 이건 이 사태를 단순히 지휘부와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검찰의 독립성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권에서는 곧바로 집단 항명이라며 징계를 주장하고 나섰고요. 네, 갈등이 격화됐죠. 결국 수사를 지휘했던 정진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후임 인사도 논란이 됐어요.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라인에 있던 박초로 검사장이 신임지검장으로 임명됐죠. 이건 마치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 아닌가요? 검찰 내부에서는 보훈 인사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직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갈등을 키운 인사라는 거죠. 신임 지검장이 취임사에서 구성원들의 반발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좀 낮은 자세를 보이긴 했지만요. 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태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찰 내부가 들끓자 정치권은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걸 정권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죠. 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남욱 변호사 소유의 강남빌딩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대장동 범죄 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를 추진하는 등 여론전과 입법 투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을 바로잡는 개혁의 일환이라면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선택적 분노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죠.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왜 침묵했냐, 이런 논리군요. 맞습니다. 왜 유독 이 사건에만 집단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더 나아가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사건의 본질 자체를 흔들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바로 내로남불 논란인데요. 네. 검찰의 항소자제를 옹호하던 여당이 나경원 의원 등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중잣대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태의 복잡성과 정치권의 민낯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여당의 논리는 뭐죠? 로 내세웠던 항소 자제라는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죠. 결국 여야 모두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법의 원칙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한 셈입니다. 이런 정치적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은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문제죠. 네, 바로 돈 문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실질적인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방해했다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네, 숫자를 보면 문제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잠시만요. 숫자를 다시 한번 짚어보죠. 검찰이 추산한 범죄 수익이 7,886억 원. 네, 7,886억 원. 그런데 1심에서 인정한 추징액은 고작 473억 원. 그럼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머지 7,400억 원이 넘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상 환수할 길이 막혔다고 봐야 합니다. 막혔다고요? 네,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 즉 더 많은 추징금을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적용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473억 원이 추징금의 상한선이 되어버린 거죠. 와, 7,400억 원. 그 돈이 법적인 절차 하나 때문에 그냥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군요. 네. 야당에서 성남 시민 91만 명 전체에게 86만 원씩 소비 쿠폰을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던데 이렇게 구체적인 액수로 들으니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정치 공방을 넘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법과 원칙을 둘러싼 논쟁 이면에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이익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이 사태의 본질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논란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견제가 이번처럼 정치적 외압이라는 의심을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적 쇄신만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번 사태는 과거 천정배, 추미애 장관 시절의 수사 지휘권 논란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갈등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계속해서 시험대에 오릅니다.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적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시민에 의한 검찰 통제입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요? 네, 일본의 검찰 심사회나 미국의 대배심 제도가 대표적인 예시죠.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이번처럼 항소를 포기하는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그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다시 한번 심사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소를 강제할 수도 있는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도가 만약 이번 대장동 사건에 적용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보면 흥미로운데요. 만약 검찰심사회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성남시나 시민단체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 그러면 무작위로 산정된 11명이 모여서 수사검사들의 의견과 법무부의 논리를 모두 들어본 뒤에 투표로 항소 포기는 부당하니 항소하라고 의결할 수 있었겠죠. 그렇게 되면 검찰은 시민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통제의 주체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아닌 바로 시민이 되는 겁니다.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가 한 말이 바로 그 지점을 짚는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확립될 때 비로소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가능하다. 핵심입니다. 결국 정치 권력의 통제는 또 다른 외압을 낳을 수 있으니 그 고리를 땡고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거군요. 네, 물론 시민 참여 제도가 만명통치약은 아닙니다.
전문성 부족이나 여론에 휩쓸리는 포퓰리즘 사법의 위험도 분명 존재하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검찰권이 좌우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디고 불안전하더라도 시민의 손에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 더 민주적인 방향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하나의 결정을 시작으로 그 이면에 숨겨진 외압 의혹과 검찰 내부의 균열, 정치권의 이전 투구, 그리고 결국 7,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 환수 문제까지 실로 다양한 층위를 들여다봤습니다. 네. 한겨레 기자의 컬럼에 나온 공정한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네요. 이번 항소 포기 결정,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번 사태는 결국 검찰개혁이라는 거대한 과제가 왜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검찰총장이 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느냐에 따라 조직 전체가 흔들리는 현재의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 네.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처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다른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찰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대장동 항소폭이라는 선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다른 사건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중요하고도 어쩌면 조금은 섬뜩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